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알편심 청취자분들께 이 정체성이 낯선 주제는 아니죠. 저희가 몇 번 언급하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이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하시면 이런 게 정체성이구나. 이 정체성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박선웅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박선웅입니다. 네. 심리학과가 아니라 심리학부죠. 네, 맞습니다. 얘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심리학과에서 심리학부, 독립적으로 학부를 형성한 최초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홍보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혼납니다. 저희 꼬박꼬박 제가 투정해서 과가 아닌 학부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알편심에 특별히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는지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실은 출연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주 사적인 거고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그 교수님의 친구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라 나오게 직접적인 계기는 그렇지만 실은 이런 공간을 항상 찾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뭐 정체성의 심리학이란 책도 작년에 써서 출판을 했고 뭐 차차 얘기하겠지만 정체성이란 주제가 현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서 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항상 가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알편심에도 몇 번 출연했던 보라리 교수가 추천해서 그렇죠. 나오시게 된 거죠. 네. 네, 저희가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익숙한 용어이기도 하고 또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선웅 교수님은 정체성을 또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연구자이기도 하시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제대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보통 정체성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변이 나는 누구인가,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일 텐데 또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다 정체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도 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들은 어떤 알맹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건드려주는 답변, 나의 진짜 핵심을 건드리는 답변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답변을 하면서 내가 뭔가 행동감을 느끼고 이게 진짜 나구나라는 점에서 약간 가슴도 좀 뛰고 설렘이 있고 하는 그런 종류의 답변을 정체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와 같은 답변은 실은 정체성이라고 하긴 어렵고 정말 그 답변 속에서 이게 진짜 나라는 확신이 드는 답변? 그런 종류의 답변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되게 뿌듯함이 느껴지고 그렇죠. 만족감이 느껴지고 그렇죠. 그 표정에서 생생한 느낌이 드는 맞아요. 그런 말들을 자기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 언제나 또 따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그렇죠. 근데 보통 너 자신을 알라? 네.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리스에 있는 그 델포이 신전의 기둥에 적혀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잘 대변한다 그래서 너 자신 알라가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로 나오는데 실제로 문헌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다고 나오진 않아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근데 이 델포이 신전이란 곳이 요새식으로 말을 하면 점집 같은 거예요. 신탁을 받으러 가는 것. 왕이나 이런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길이, 어떤 미래가 열릴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할 때 가서 신탁을 받던, 점을 보던 그런 곳인데, 그런 것 기둥에 이 말이 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저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왜 누가 거기다 그 말을 적었을까를 고증할 수는 없지만, 심리학자로 생각해 봤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탁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점을 받겠죠. 거기서 뭐 일하는 사람? 뭐, 점쟁이? 점쟁이 얘기 가서. 네.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은 그럴 만한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답답하니까 그것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마도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질문, 그 어떤 고민을 가져와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 그 답변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혼자 뭐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럴듯한 추측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자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데서 많이 비롯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내 인생을 갖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답변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특히 딱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냥 기둥에 적혀 있다라는 게 나름 제 생각과는 잘 맞아떨어지는 네. 느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정체성, 너 자신을 알라가 이 그리스 신전에 적혀 있을 정도로 되게 오래된 얘기지만 최근 들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뭐 이런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제 생각하기에는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제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뭐가 그걸 다 정해주죠. 신분이라는 게 다 정해주죠. 제가 만약에 뭐 백정으로 태어났다, 조선시대에. 그럼 제가 하루 종일 고민을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칼이 좀 덜 나가게 고기를 살짝 잘 자를까. 이런 걸 고민해야지. 야, 내가 칼질을 좀 하니까 뭐 장군이 되어볼까? 이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 했다가는 아마 관아에 끌려가서 맞았겠죠. 어디 천한 것이 막 이런 일이 들어가면서. 근데 양반으로 태어났어도 실은 비슷해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죠. 충과 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거. 그것만 하면 알아서 먹을 것들이 대부분 다 나오고 뭐 그냥 크게 부족함이 없는 뭐 칭송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가면서 더 이상 태어나면서 갖는 신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죠. 물론 뭐 여전히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뭐 이런 얘기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선택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선택지가 아무리 크다 한들 뭐 조선시대 신분에서 오는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7, 80년대 그러니까 뭐 경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던 때만 해도 적당히 따라가면 좋은 삶의 방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히 학교 가서 뭐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면 뭐 적당히 일하다 보면 뭐 65세 정년, 그 당시엔 정년 65세였고 대부분 그걸 채웠으니까 65세 정년하고 그 당시에는 70대 보통 평균 70세였으니까 은퇴하고 4, 5년 좀 쉬면서 뭐 여행 다니다 보면 그냥 가시고 뭐 이런 사회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는데 생물학적 수명은 훨씬 늘어났잖아요. 뭐 80년, 90년씩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서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삶이 없어진 상태가 된 거죠. 현대사회라는 게. 특히 요새 뭐 현대사회를 사회학자들이 보통 뭐 특징 짓는 말이 비유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유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를 읽진 않겠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해보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거 영어 글자를 따면 이제 비유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전에는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소위 미래학자들이 나오면 막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봤어요. 막 20년 후에도 잘 나간 직업이 뭘까요?
이런 거 막 물어보고 했었었고, 네. 거기 나름 합리적인 뭐 추측이 있었었는데, 요새 질문은 그게 아니라, 이 직업이 20년 후에도 있을까요? 이런 걸 묻는 시대가 됐잖아요. 전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나 어떤 젊은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망망대해에 돛담배 하나 띄워놓고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이 큰 이 바다에서 어디론가 가기는 가야 하는데 오라는 데는 없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뭐 떠서 기다리는 거지 무언가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그 수상록이라는 책을 썼던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바람이 그에 맞춰 불어주면 그게 저한테 순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모르면 그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주어도 왜 가만히 나를 이렇게 막 괴롭혀? 나도 내버려둬 이런 거지? 뭐 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진행 방향을 도와줄 수 있는 바람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 뭐 기적은 뭐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이런 말들이 뭐 돌아다니는 말이 있는데 네. 저는 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났던 누군가가 뭐 혹시 이 길을 터줄 수도 있는 거지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정말 기적같이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온다 한들 뭐 스치고 지나가는 거고 말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 즉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런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정체성을 꼭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이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잘 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뭐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감정에 내가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있고요. 저한테도 실은 그런 저한테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출연했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댓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좋아하는 말로 뭐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뭐 순풍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로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계세요. 목적지가 없으면 모든 바람이 순풍이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의 진위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실은 그분에게 정말 연락을 해서 한번 물어볼까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해보죠. 근데 제가 뭐 디자인을 좋아해요. 그럼 목적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디자인 관련된 회사에 뭐 지원서를 넣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꼭 취직이 아니더라도 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뭐 목적지가 없으니 다선풍이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그럼 뭘 하는 상태인 걸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럼 뭐 어느 직종이든 어디든 걸리면 가지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 모든 회사에 다 지원해서 그냥 걸리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건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취직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또 목적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어떤 마음일까? 근데 제가 그냥 그분들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은 그 목적지라는 말에서 오는 그 목적지의 형태가 어떤 명사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래서 명사형으로서의 목적지가 아니라 어떤 동사형으로서의 목적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그거를 명사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검사를 할 거야. 혹은 나는 뭐 제일 큰 대기업에 들어갈 거야. 이런 목표를 갖고 한다고 하면 실은 꼭 거기 뭐 남들도 원하니까 딱 거기에
가지 않으리란 가기도 어렵고 갈 수 없을 가능성도 크고 뭐 그런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서 뭐 제안이 왔었을 때 글로 갈 수도 있다. 뭐 요런 느낌이 혹시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인생의 목적지 혹은 인생의 꿈이라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디자인이라고 하면 나는 뭐 디자인이 좋고 디자인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뭐 컴퓨터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내가 원래는 뭐 게임을 코딩하고 싶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뭐 데이팅 앱 코딩을 하게 됐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지만 직업이란 측면에서 보면 서로 다르지만 하는 일, 동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성공했다라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실은 제가 원래 이걸 계획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그때 왔던 기회를 잡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사형으로서의 꿈 자체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단지 어떤 명사형으로서의 꿈이나 목적지를 이게 원래 목적지가 아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약간 오해를 해서 그러시는 게 혹시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은 제가 추측할 때 혹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죠. 목적 뭐 서울대 지향적인 가라, 뭐 이런 거.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거에 압도돼서 약간 반발 심리로 맞아요. 쓰신 게 아닐까.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어떤 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또 무엇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는 것에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둔다면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그렇죠. 초점을 둔다면 그 말씀하신 게 뭐 어느 한정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뭐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죠. 하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아요. 두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성공했다는 분들 중에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컴퓨터 코딩하는 사람이 뭐 게임을 하려다가 데이팅 앱을 만들었다는 경우는 있지만 코딩을 하는데 우연찮게 상담 심리의 길을 걷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맞지 않는 거죠, 그 경우에. 그래서 동사를 맞추는 삶은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뭐 그 직책, 그 직업, 그 조직이 아니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동사를 찾아서 그것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동사를 찾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기도 할 텐데 이게 찾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시작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실은 뭐 강연 같은 거 가고 그러면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하기엔 약간 나이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청소년이다. 혹은 뭐 대학생까지다. 대학교 1, 2학년까지다. 그 정도면 일단 많은 경험을 최대한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전혀 스포츠라는 걸 본 적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는 뭐 9명이서 하는 거고 공을 뭐 누가 던지고 그걸 때리는 운동이고 농구는 5명이서 하는 건데 손으로만 공을 만져야 되고 뭐 상대방이 골 넣는 거고 축구는 손이 아니라 발로 하는 건데 그것도 너 골 넣는 거고 이렇게 막 스포츠를 알려준 다음에 야 너는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그걸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책으로 배웠네, 그죠?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트로트는 뭐 이러는 거고 왈츠는 뭐 4분의 3박자에 뭐 클래식 이거 알려주고 그래서 너는 어떤 음악이 좋아? 라고 들어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스포츠를 해보고 음악을 들어봐야 이 음악이 난 좋다. 저 운동이 난 좋다가 아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도 인생의 엑스표 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보고 원 없이 해봤었을 때 근데도 별로 이 길이 아닌 것 같을 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엑스표를 딱 치고 더 이상 그 길은 그냥 인생에서 빼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지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젊었을 때 비교적 시간이 많을 때 해볼 수 있는 일은 그런 것 같고 나이가 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리는 조언은 과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언제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무언가를 했나? 언제 정말 즐거웠나? 뭐 단순히 뭐 게임하면서 뭐 재미 이런 게 아니라 뭐 웃기고 재밌다야 이게 아니라 진짜 막 내가 너무 몰두하고 내가 막 내 영혼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일과 내 영혼이 공명하는 듯한 느낌? 이런 일이 혹시 있었다고 하면 언제였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는 거. 이제는 뭐 직접 경험을 하기 좀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선택지로 과거를 더듬어 보면서 내가 언제 어떤 일을 할 때 좋았었나, 뭐 어떤 일을 나를 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았나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는 뭐 그런 생각 해보는 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런 경험과 생각들을 통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릴 수 있으면, 정의를 그렇죠. 내릴 수 있으면 그게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선택과 꼭 직업일 필요는 없고 그 어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일 수도 있고 뭐 삶의 원칙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 그래서 뭐 제가 내리는 정체성의 학문적 정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과 근데 안다고 해도 꼭 그 길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아, 나는 실은 원래 음악가가 좋아. 근데 음악가에서 어떻게 먹고 사니? 그냥 의사 되자. 이런 사람은 실은 자기에 대한 알은 전혀 의미 없이 자기가 누군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방향성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뭐 정체성이 있는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걸맞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 그런 게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저도 또 수업을 해봐도 그렇고 정체성 얘기가 나오면 다들 막막해하고 나는 모르겠다. 내 정체성을 내가 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보통 살면서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 뭐 그 답을 찾았다는 사람은 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답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보다 보면 답이 나는 누구지? 나는 뭐 그냥 나지 뭐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연구하는 방식은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나? 인생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형식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저는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 이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들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실은 그 미국의 노스 웨스턴 대학교의 맥 아담스라고 하는 교수님의 어떤 창시했다고 말해도 되는 어떤 그런 분야인데요. 이분이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써요. 우리는 누군가를 알 때 무엇을 아는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질문이에요.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근데 흔히 너무 쉽게 말하잖아. 너 그 사람 알아? 알지. 근데 그때 뭘 안다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뭐 얼굴을 안다는 건가? 이름을 안다는 건가? 직업을 안다는 건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진짜 뭘 아는 거지? 이게 답변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 영역은 뭐 기질적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뭐 흔히 말을 하면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거. 걔는 말이 많아. 걔는 착해. 걔는 뭐 되게 뭐 열려 있어. 뭐 이런 식의 말들. 이런 것들을 성격, 뭐 기질적 특성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실은 되게 쉽게 드러나는 영역이에요. 한 10분만 얘기해봐도 대충 알잖아요. 조금 얘기해보면 쟤는 왜 이렇게 말을 끊지? 뭐 쟤는 되게 권위적인가 봐. 뭐 이런 식의 어떤 추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얘기해봐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맥 아담스 교수님은 이 분야를 뭐 낯선이의 심리학 뭐 이렇게 그냥 뭐 재미삼아 부르기도 했고 이 성격이란 부분은 연구를 해보면 50% 정도가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쌍둥이 형 같은 거. 그러니까 같이 자란 일란성 쌍둥이보다 태어나자마자 떨어져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이 더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 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까불까불하던 사람들은 40이 돼서 만나도 까불까불하고 뭐 장례식 가서 말 많은 애들은 당연히 뭐 웨딩 결혼식 가서도 말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의 비슷하게 지속되는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영역이라는 거고, 두 번째 영역은 뭐 특징적 적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동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게 행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너무나도 많은 일이 몰려왔어.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먼저 할까? 시간 배분을 그럼 저걸 뒤로 미루고 이거부터 해보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나에 집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씨 몰라 오늘 밤 술이나 마셔 이러면서 그냥 술 먹고 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실은 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응한다라는 거죠. 그 특정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수업도 마찬가지죠. 이 과목은 내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서 A+를 받을 거야. 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여기는 F만 면하자 뭐 그런 목표를 갖게 될 수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요새 뭐 주식 예전에 뭐 많이 하고 했었으면 주식할 때 보면 뭐 제가 아내한테 그냥 1억을 넣으면 10%만 올라도 1,000만 원을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가 10%만 떨어져도 1,000만 원을 잃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만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요. 똑같은 주식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은 시간에 따라서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업적 목표라고 한다면, 뭐 초등학교 때는 다 대통령이에요. 뭐 중학교 들어가면 판검사야. 좀 가다 보면 뭐 대기업이요. 그러다가 대학교 뭐 아니 고등학교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 어디든 이렇게 바뀌잖아요. 어디든 그냥 붙여만 주세요. 그런 것처럼 같은 사람을 할지라도 실은 시간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이 두 번째 영역의 특징은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특정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표, 다른 적응 방식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시공간에 의해서 변한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영역인 뭐 말 많고 착한 사람 둘이 있고 둘 다 의사라는 직업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럼 둘은 거의 같은 사람일까? 뭐 얼핏 보면 뭐 비슷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중학교 때 자기 친구가 불치병으로 죽었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이 불치병을 치료하는데 진짜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의사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부모가 의사고 이미 뭐 부모 이름으로 병원 빌딩도 있고 그래서 네가 의사 되면 물려줄게 라고 해서 그냥 그럼 뭐 나도 의사는 할게요. 그리고 의사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두 영역 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 인생 이야기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전혀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은 실은 뭐 똑같이 뭐 말이 많고 착하면서 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만 전 다른 사람이겠죠. 일란성 쌍둥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이야기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 세 번째 영역인 인생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던 거죠. 이 맥아담스가. 네. 근데 실제로 이 맥아담스가 이 질문 우리는 누군가를 알 때 무엇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 때 무엇을 아는가를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자신 안다고 할 때 뭘 아는가? 내 성격을 아는 건가? 내가 나의 주식 투자 경향을 아는 건가? 라고 했었을 때, 뭐 그런 것도 나를 구성하는 일부 지식이긴 하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딱 유일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분이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막 정체성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 자기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박선훈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네? 약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이번에 청취자분들 한번 좀 적용해보시면 써보시면서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연구를 할 때 쓰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지시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지금 당신이 되었는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는지 써달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통 A4 한 페이지 정도 써달라는 건데,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나의 모습은 뭐지? 그 답변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지를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은 회사에서는 엄청 유능한 상사인데 집에 오면 존재감이 없는 경우가 있죠. 가족들이 왜 벌써 들어왔지? 밥을 같이 먹자는 건가? 말하면서 뭐 이런 존재감이 없는 네. 이 사람이 그런 집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쓸 때와 존경받는 상사가 지금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쓸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인 거지? 지금의 난 누구인 거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왜 어떤 과정을 통해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몰라 난 지금의 나야 이런 것만 해서는 내면하나 그럴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진심으로 포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냥 자신의 삶을 하나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거죠, 실은. 근데 생각해보면 소설을 읽어봐서 소설이든 영화든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자세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했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머리를 감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을 움직일 만한 되게 중요한 일들만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소설이나 영화잖아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모든 역사를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사건들,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들어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무엇이었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럼 여기서부터 나 이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가 내 인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 미래 계획과 관련이 되는 거죠. 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앞으로 써나가고 싶은 내 인생 이야기는 무엇이고 내 인생이 내 소설의 내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건 당연히 자주 할 수도 없고 그냥 1년에 한 번 해 뜰 때 새해 해 뜰 때 굳이 정동지 가지 마시고 그냥 집안에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올해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도 내담자분들이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과거 얘기를,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지금의 나를 형성하게 된 이야기를 알아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맥락이 맞아요. 있네요. 정확하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교수님이 쓰신 책 정체성의 심리학 책에서 쓰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되게 흥미로운 개인들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맞아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대학생, 일반인 다 해서 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한 600~700개? 최소한 그 정도는 모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 이거 하나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자기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요. 성인분이신데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흔히 말하는 엄친딸 공부 잘하는 엄친딸을 막
자기 엄마가 칭찬하고 이런 얘기 듣고서 약간 질투심이 나가지고, 야, 나도 한번 공부를 해보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못해서 학원이나 과외를 하긴 어려워서,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뭐, 예습하고 복습하고 막 그런 과정을 겪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학생과는 달리 자기는 과외도 한 적이 없고 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더 막 우대를 받는 쟤 정말 독학으로 저기까지 갔대 이런 얘기를 받아서 약간 뿌듯했었는데 성적도 잘 나오고 했으니까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 같아요. 근데 좋은 학교를 가니까 또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으니까 1학년 때 갔더니 또 성적에 막 이렇게 막 바닥거를 치면서 힘든 시기를 겪어서 근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또다시 막 1년 동안 정말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2학년 때 정도 되면서 막 성적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막 울기도 하고 성적표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 참고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 2학년 정도 되니까 성적이 올라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도 진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뭐 그런 색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 또 그 목표를 이루고 하는 그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그 어떤 경험이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표현을 빌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길지만 이분의 그 마무리 문장을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었다. 그 믿음은 내가 항상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다. 설사 실패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더 나의 선택과 결정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도 온전히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무언가를 내가 온전히 선택하고 온전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글이 끝나요. 감동적이네요. 좋죠. 아니 이분 소설 사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지향점을 정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설사 못 가더라도 그 다음번에 더 좋은 준비를 해서 또 다른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과정 자체가 눈시울이 붉어서 그러니까 순간 말을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제가 원래 좀 잘 울어요. 네. 지금 왜 잘 우는 나는 어떻게 해야 써보죠. 소설 한번 써보죠. 그래서 상당히 쪽을 공부하시게 되시겠죠 아마도. 그렇죠. 공감을 잘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말을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되게 잘 드러내는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 알고자 계속 노력하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자기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삶. 그래서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군지 찾아야지 해서 찾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 자기의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그렇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지금 소개해주신 글이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야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소설이어야 될 것 같고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야만 그렇죠.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은 근데 오히려 그냥 저도 경험해봤을 그런 그렇죠. 소소한 맞아요. 이런 경험 속에서 나를 알게 되는 거 그것도 충분한 이야기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언급드리자면 교수님의 책을 사보시면 거기에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책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저희가 뭐 굳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좋은 거 알 것 그렇죠. 이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은 듣는 순간 저 책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거 제 유료 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 저희가 특히 이런 사례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선은 교수님 본인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고 이래서 정체성 연구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의 그 긴 인생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한편으로 풀어볼까요? 그래야 되는데, 진짜로. 이 박선홍 교수님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그냥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또 티슈 아니면 손수건 하나 또 준비하시고 들어야 되니까 2편으로 넘어가서 교수님 얘기를 듣도록 하죠. 네, 저희 2편 들으시기 전에 자기의 이야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고 나면 또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2편에서 또 많이 다룰 거니까요. 그렇게 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박선홍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체성 이야기 2편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